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연구를 많이 하죠. 뭐 야구팀이 연고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피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를 최적화시켜서 모든 야구 각 그룹들이 비슷한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동선을 짜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지만 짜서 줬는데 그 구단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을 제일 많은 버는 방법으로 이 팀이 여기서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학을 사용하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선수들이 좀 덜 피곤한 식으로 동선을 짜본 거고 이제 구단주나 그쪽에서는 그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통계 물리 하시는 분들은 분야를 넘어가서 많이 하세요.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해해보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 책에서 이해하고 싶었다로 시작해서 이해하고 싶었다로 끝나더라고요. 제일 앞에 이해하고 그렇죠. 싶었다, 네. 끝나고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좀 넘어서 생명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쪽 전문가가 또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얘기해주면 말씀하신 아까 그 지도, 존재의 지도, 이해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해한다는 게 뭘까? 공간으로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분, 생각하는 건축가 유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솔리드한 건축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저는 그런 벽이나 물체보다도 그 물성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 더 나아가서 그 빈 공간이 만드는 사람의 관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권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력이라기보다도 자유와 직결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자유를 빼앗겼느냐에 의해서 권력의 위계가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니까 내 권력을 빼앗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평등한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밖을 보는 유리창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거기서는 어느 쪽이 권력자일까요? 창 안쪽에서 훔쳐보는 사람이죠. 밖을 보는 밖을 사람. 보는, 특히 이제 수출 자리로 돼 있잖아요. 바 자리도 있잖아요. 창가에 바의 자리. 그 자리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예요. 그래요? 그런 바에 앉아 있으면은 나 혼자 스툴 높이에서 맞아요. 행인들의 눈높이와 맞추고 나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 유리창에 비쳐서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스툴 자리에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바깥 행인들을 지켜보는 거가 카페에서는 최고 권력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 사람도 뒤통수는 항상 카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시선이 또 거기 모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이 사람은 뺏고 다시 또 빼앗기고 뭐 이런 그 복잡한 관계들이 좁은 도시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건축물을 디자인하실 때 그런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신경을 쓰시는군요. 엄청 신경 씁니다. 엄청 신경 쓰시는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창문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는 시선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창문이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에서 계속 바깥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창문 앞에 발코니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네. 유리창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내 모습도 노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저는 사실 건물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의 용도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런 느낌, 노을을 보고 이런 건데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벽을 세우고 계단을 만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 그런 시선의 문제, 또 사고 방식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를 이제 책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좀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문의 용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검시법정. 이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 쪽 법무팀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 없을까? 하고 임상법의학을 쳤어요, 구글로. 또 호주 빅토리아주 주도가 멜번이거든요. 멜번의 법의학연구소가 이걸 해요. 가보면 검시법정이 있어요. 검시를 하는 법정이 법정인데 시신의 사망 등록만 담당하는 법정.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법원에서 해요. 우리가 가정법원 있죠. 이혼할 때 가정법원. 전문성이 있잖아요. 검시법정도 시신, 사망에 관한 등록 절차만 전문으로 하는 검시야.
검시관이 판사예요. 네. 그래서 이 판사는 멜버른 시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을 다 등록을 받아. 일단 나한테 무조건 가져와. 그래서 거기에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예? 이러한 죽음은 검시를 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검시를 해야 된다고 행정법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해당되는데 가족이 반대를 해요.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의 없으면 각하 뭐 이렇게 해. 근데 그 검시 법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시 판사는 뭘 하냐? 이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6하 원칙을 완성해야 돼요. 어디 사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사망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돼야 클로징이 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망이에요. 어. 그러면 이게 6개월이 걸리면 6개월이 딱 끝나면 그때서 가족한테 연결해. 가족들 모시고 와야지 장례 치르러. 아 정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례업자가 중간에 연락 받고 연결하고 이렇게 다 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금요일이 되면 주급을 받으니까 젊은 애들이 금요일이 되면 미쳐요. 돈 쓰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트클럽 막 1일차 집처럼 만들어. 네. 그래서 하여간 클럽데이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춤추다가 눈이 맞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눈이 맞아 좋았는데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러 나갔다가 들어가니까 딴 놈하고 또 추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하고 밟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목격자 있죠. CCTV 다 찍혔지. 예? 사인 나왔죠. 예. 누가 죽였는지도 나왔어. 저 범인 잡았어요. 끝났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등록이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니까 부검을 했어. 또 뇌출혈이야. 누가? 뇌출 다 나왔잖아요. 뇌출혈이야. 판사는 그렇게 한 봐요. 야, 병원에서 8시간 있었잖아, 응급실에서. 근데 왜 뇌출혈 못 봤어? 왜 또 복부 CT만 한 거야, 배만. 예?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잖아, 이거. 이때만 잘하면. 사인은 뇌출혈인데 그때는 밟혔으니까 뇌출혈. 아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밟혔다고 하니까 복부 쪽에 대한 검사를 했다. 예. 아니, 그럼 그 일반인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사람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와. 피할 수 있었잖아. 네. 잘만 했으면 신속하면.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앰뷸런스 구급대원들이 이런 지식이 별로 없어. 예? 그 콜센터가 또 그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판사가 의회에다 입법을 조례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 멜번 시내에 있는 앰뷸런스 기사 다 재교육. 이야. 그다음 콜센터는 능력 오래된 간호사 채용. 예?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해라. 옮기는 과정에. 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검시 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었다. 이야.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호주는 그런 게 있으면 사인 미상 죽음은 없습니까? 사인 미상은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없다. 사인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예. 있어서 그런 사인 미상은 있어도 사인 미상이면 무조건 검시 대상이라니까 여기는. 등록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장례를 못 치러요. 진짜 누구의 죽음을 굉장한 레슨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트럭이 후진하다가 놀고 있던 아기를 깔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안전사고 있죠. 그런 사고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 트럭 운전자 있지. 네. 압사죠. 네. 압착사. 그럼 끝났잖아요. 그거는 야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어? 그러면 뒤가 보이지 않는 헤비 비클 대형 차량은 출고 당시부터 알람을 넣어. 아 무조건 하게 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건으로. 그 굉장히 의미가. 우리는 약간 컨셉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부검을 하고 사인 왜 죽었는지를 하는 게 누가 어떤 놈이 잘못이야. 그게 포인트죠. 우리는. 범인을 잡으려고. 범인 어떤 놈이 죽였어? 이거고. 형사법정. 여기는 행정법. 거기에는 강력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강력 사건의 결과가 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가져갈 뿐이야. 본인들이 주체가 아니야. 이 검시에 대해서는. 예. 판사가 입법 권한까지 있는 건 대단한 거네요. 거기가 이제 의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을 내줘. 그러면 거기서 의회가 받아서 조례를 만들죠. 조례를 만들고 판사는 의견을 주는 거고 이런 사건.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내요. 코로니얼 커뮤니케라고 그래서 지역신문지에 네. 이 사건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 사건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돼서 이 건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보냈고 이 건은 이렇게 보냈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그걸 보고 소송 붙을 수도 있죠. 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네. 이건 공공의 자료다. 라고 소식지를 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놓쳤지만 그러나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세 번째 중요한 발달 단계가 청소년기, 사춘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인데 이때는 약간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는 사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만 사춘기가 있어요. 왜 사춘기가 있냐? 배워야 되는 게 워낙 많아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아동기만 지났다고 뇌 발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배워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에 내가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2차 성징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는 그 전까지 내가 알았던 세상은 배웠던 세상은 엄마 아빠와 주변 사람들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부정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 시기가 뇌가 완성되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마지막 시기인데 입주 직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들어졌던 거 다 부수고 갑자기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거실, 부엌 다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살아봐 했는데 싫거든 이러면서 막 다 깨부수고 막 새로운 방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리모델링. 이때도 신경가소성이 올라가 있죠.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인사이드 아웃.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들을 중심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죠. 그래서 요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는 이 뇌 신경가소성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대략 이게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냐. 흥미롭게도 전두엽이 완성해야 되지만 이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가 놀랍게도 20대 초중반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오. 전두엽의 완성은 20대 중반, 그러니까 한 24, 25 정도까지 완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얼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얘기가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철드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 완성될 시기쯤이 돼서 철드는 게 아닐까. 뭐 저만의 이제 해석이긴 한데요. 네. 자, 그럼 이때까지는 어쨌든 가르쳐 좀 배우고. 대멸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멸종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제인데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서 마치 그곳을 지구처럼 만드는 테라포밍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지구가 더 이상 살기 힘든 곳이 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대안으로 생각해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테라포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과학적으로는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죠. 과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우리가 가볼 만한 행성은 사실 화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목토 천에는 땅이 없고 수성과 금성은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가볼 만한 것은 화성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채 1.3초가 안 걸려요. 1.3초가 안 걸리는 달 근처를 돌아본 사람이 21명. 내려가면서 12명밖에 안 돼요. 화성은 가까울 때 있고 멀 때가 있잖아요. 태양을 가운데 두고 화성 지구 있으면 멀고 삥 돌아서 가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2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본 거예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도 21번밖에 못 가봤는데 근처에.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화성 테라폼이라는 간 사람들은요 다 편도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장이 돌아오지 못해요. 보세요. 로켓가 있으면 위에 조그만 부분만 사람 타고 물건 싣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추진체와 연료통이에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또 추진체와 연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발사시킬 때 이것을 추진체를 재활용한다는 거지 그걸 화성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너 화성 가서 알아서 잘 살아봐. 먹을 거 데려다 줄게. 너 돌아오진 못해. 그럼 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멀기 때문에 하나 생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이 진화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의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뭐 해성을 끌고 올 수도 없고 해성 뭐 몇 개나 된다고 끌고 와서 그 바다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화성 테라폼에 대한 연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뭐 산소를 만들어내는 연구들, 또 화성에 무슨 나노 입자를 뿌려가지고 온도를 확10도씩 높이는 연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는 사이언스지에서 그 테라포밍 특집 기사도 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도 훨씬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이유는 액체액이 있어서 액체액이 돌다 보니까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워요. 금속 주변에 금속이 돌다 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었기 때문에 화성 내부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체 금속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화성 깊이 파가지고 액체 금속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화성을 팽이처럼 막 돌려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정말 테라포밍 할 수 있다고 해봐요.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그러면 왜 화성을 테라포밍해? 그냥 지구에서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화성 뭐 탐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화성 탐사해야죠. 그 과정을 화성을 연구하고 하는 과정이 정말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우리가 지구를 포기하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월이라는 예.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설정이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지 못하고 살아남은 인류가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로 나가고 대신에 지구로 언제든 돌아오고는 싶긴 한데 지구가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됐는지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 인류는 역시 지구를 떠나서 살긴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구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서 지구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좋은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나가면 시베리아예요.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집 잘 치워서 살아야죠. 우리 집 잘 지켜야겠습니다. 어쨌든 테라포밍에 대해서는 뭐 아직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의미도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수많은 정 안 됐을 때의 대안으로서 하나쯤 부여잡고 있는 것으로는 그래도 좀 심리적인 안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나마 이제 하고요. 화성이 있는 게 다행이죠. 네. 저기 그 수성은 뭐 430도에서 영하 180도 왔다 갔대. 금성은 대략 한 평균 477도 돼. 그러니까 화성은 영하 63도 정도거든요. 영하 68도인 곳에 도시도 지어 사는데 영하 63도에 못 살겠어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못 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화성 탐사하고 화성 테라포밍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그곳에